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실은 지금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들은요.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만 지금 접근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미 그런 거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실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거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 나올 땐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나온다 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향방을 잡기가 더 어려운데 두 분께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이 추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 대책 이후로 좀 집값이 상승폭이 쭉쭉 줄어들면서 이제는 좀 안정되나 했더니 또 다시 신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변수가 이 재보궐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네. 재보궐 탓이라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능성이 직접적인 집값의 어떤 최근의 이슈고요. 당장 서울시장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규제 완화해주겠다, 층수 올려주겠다, 용적률 완화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한 뒤로 사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두성규 위원님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선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규제 완화의 이슈들을 많이 이제 던져 놓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당선된 오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재건축 재개발 관련되는 규제 부분의 완화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성규 의원님, 어쨌든 이게 지금 공급을 강화한다 그러고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라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또 상방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권에서는 사실은 세제 완화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정비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공급이 많이 충족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뭔가 탄력적인 상승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분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집값이 왜 올랐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2020년에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느냐. 그러니까 2020년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 2020년에 갑자기 공급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이 갑자기 부족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왜 올랐느냐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때부터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갔던 이유는 수요가 조금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투자 수요가 지금 줄고 있죠. 살 때 한 채를 더 살 때 취득세를 8% 이상 내야 되니까 투자 수요가 지금 급감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세로 갔는데 갑자기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네. 이제 그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인 공급이죠. 네. 그래서 팔려고 내놨다가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간 매물이 갑자기 또 줄기 시작해요. 매물을 줄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값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게 호가 올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기적으로 집값 올리는 거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사실 극명하게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광수 의원님, 지금 현재는 어쨌든 호가 중심의 이제 집값 상승인데 거래량은 아직은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또 다시 만들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가 상승에 불과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매물을 팔려는 분들이 이제 호가를 올렸는데 누군가 사주면 실제로 이제 시장가가 형성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살려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책이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는데 실제로 이게 규제가 완화되는지 볼 겁니다. 생각대로 만약 가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정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규제든 완화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 정책의 영향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이 변하면 어쨌든 집값이 상승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이 두 가지 정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 하다가 안 해가지고 완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또 요즘 뭐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도입하겠다. 네네. 이런 게 나오면 또 그건 규제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다시 집값이 또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두성규 의원님 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일단 네.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KB 리본에서 월간 매매 지수에 의하면은 지금 2017년도 5월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3월 달까지의 그 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44.74%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가격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이 시장 전반에 이제 퍼져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향후에 어떤 시장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그런 관망세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 속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확충이 되면은 시장은 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심리들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 대책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권에서 하나의 쇼를 한 게 아닌가. 상당 부분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그 전체 정책의 핵심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3만 호를 공급한다. 전체적으로 127만 호와 함께 전반적으로 2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과 함께 LH 사태가 터지면서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즉 공급이 확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신뢰가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급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신규 공급, 하나는 저번에 이광수 우리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기존 주택들의 거래가 활성화돼야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 매물들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호재로 들어가 버리고 네. 또 신규 공급 자체도 굉장히 요원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모색해왔던 어떤 시장의 향방은 가격 부분이 상승적으로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려가 좀 드는데, 아니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값에 완전히 기름을 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있는 공급들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던 것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다고 보이는데 호가 중심이긴 해도 가끔씩 신고가가 나오긴 한데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적으면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음으로써 오히려 주목받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희소 가치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시장에서는 많은 수요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 호재들이 활성화되면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은 충분히 가중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완화하고 사실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가려면은 기존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같이 조성을 한다면은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들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어쨌든 이득을 볼 걸 기대해서 물건 지금 현재 다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인데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재건축 대상 매물들은 많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보유하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꾸겠지만 기존 주택의 그 재건축과 상관없는 기존에 많은 어떤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부분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거의 거래가 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유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올해 예를 들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지금 최고의 역대급의 어떤 상승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래세 부분에 있어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경우에 규제가 중과가 되고 있는데
다시 10%포인트가 중중과되는 저는 중중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거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기존 주택의 거래가 원활해 줄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조성해서 병행해서 나갈 때는 충분히 시장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우리가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양도세만 생각을 했는데 보유세도 말씀하셨네요. 아, 그렇죠. 보유세도 낮추는 게 오히려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네, 취득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보유세 부분이 낮아지면은 내가 취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파는 사람은 거래세 부분이 낮아져야 자기가 부담을 적게 갖고 팔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사는 사람은 실제 자기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향후에 있어서 부담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수의 의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일단 고민해야 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죠.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결국엔 매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네. 근데 매물을 지금 시장에 쉽게 말하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팔 분들은 다주택자밖에 없어요. 네. 1주택자 어떻게 집을 팝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 5년간 다주택자가 매년 10만 명씩 증가합니다. 네. 10만 명씩 한 채를 더 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 중에서 16%가 다주택자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네, 수치예요. 그렇죠.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럼 반대로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보유세나 양도세를 올리겠다고 한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다주택자들이 어떤 집을 사놨을까요? 돈이 될 집을 사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대부분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네. 강남 대부분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는 자가 점유율이 30%예요. 네. 내 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오래되고 힘드니까. 돈이 있는데 제가 왜 거기 살아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목적의 수요, 다주택자가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 물량이 당연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이 큰 거예요. 팔 사람은 다주택자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건데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매물이 안 줄겠습니까? 그래서 두 박사님 말씀대로 좋죠. 재건축을 완화하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사실은 요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낮추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양도세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편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으니까 더 낮춰주겠지 내가 안 팔면. 원래 사람은 인센티브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낮춰주면 거기서 액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를 가냐면 나중에 더 낮춰주겠지 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또 공정성의 문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세를 낮춘다고 해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은 전 적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매물은 더 준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다 사놨는데 대부분 재건축을 사놨을 거 아니야. 투자 목적으로 돈 됐을 거니까. 네. 근데 그 재건축 완화해주면 당연히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 규제는 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당장 지금 배고픈데 밥을 줘야지. 배고픈데 농사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곡식 만들어서 밥 지어서 밥 먹자. 지금 배고픈 사람 데리고 어떻게 농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시장의 안정성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죠. 그건 절대 재건축 규제는 아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게 부작용이. 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효과인지 뭐가 모르겠어요. 네. 예. 자, 그렇게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게 어쨌든 진짜로 공급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건 맞습니까? 조성규 의원님?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하죠.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금 촉진시켜야 되는 부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은 이제 도심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없는 상황이죠. 신규 택지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을 서울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3기 신도시라는
사실은 굉장히 애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다시 또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벌써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많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정부도, 현재의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라고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을 굉장히 늦추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주목을 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많이 드러난 상태에서 현재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변화 부분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속 늦추게 된다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편에서 가격 안정을 일시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경쟁력도 아마 많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서울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데는 또 더 많은 시간들이 성수 효과로 인해서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에 주력하기보다는 서울은 서울대로 또 수도권에는 수도권대로의 각자 도생을 위한 해결책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의구심 어린 눈으로만 지금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 서울의 앞날을 갖다가 어둡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광수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죠.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 경쟁력, 그다음에 주거 복지, 워낙 노후화됐으니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농사 짓는 거다. 농사 지어야죠. 네. 근데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나 방향성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왜 지금 좀 있다가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공급이 사실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재건축 개개발 공급이 아니라 전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휴토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뭐 기름을 붓는 효과만 낼 뿐이지. 네. 뭐 이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킨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네. 재건축에서 많아지면. 근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아닙니까? 장기에 모두 죽고 없을 수 있는데 장기에 무슨 모두 장기예요. 죽고, 네, 케인즈가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정책의 목적, 네. 결국엔 이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미 네. 그런 거 나타나고 있다. 부작용이.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뜨거운 열띤 토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2부에서도 이 재건축 재개발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 2020년의 예외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지 않느냐. 집을 사는데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정말. 내 재산이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빚도 엄청 일으켰는데. Round one, fight.